안녕하세요. 김보혁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작이고 끊임없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집론에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순간들에 대한 기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이를 들어 무릎에 앉힐 수 있는 기회, 좋은 책의 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회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불리는 중국. 중국은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를 흔드는 거대한 기둥이 되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 문명의 사상을 다진 철학자, 대륙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뤘던 영웅, 인간의 오욕칠정을 노래한 문인들이 중국을 말했다면 지금은 정치와 경제를 빼놓고는 중국을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어떤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까?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황금 시대는 잊어야 한다. 이제 골든타임에 돌입한 중국을 기억하자.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이 된 중국. 향후 3년에서 5년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1년 3개월 동안 전 중국을 탐사한 보고서. 시진핑 리더십과 차이나 골든타임에서 만나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시진핑 리더십과 차이나 골든타임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이자 내일신문 기자이신 김기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서점에 가면은 중국, 특히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세계 경제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중국이 이제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소위 G2,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G2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국에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막 엄청난 그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보여주듯이 중국의 중요성은 자꾸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또 우리 책도 많이 나와서 관심을 또 끌고 또 그것이 독자들에게 읽히고 하는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네. 김기수 기자님, 이 책이 중국에 대해서 기자님이 내신 두 번째 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8월에 시진핑 리더십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그 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근무한 지역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서 네. 시진핑 리더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중국이 향후에 처할 과제는 무엇이고 중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진핑 리더십을 출판했고요. 네네. 이번에 두 번째 책은 2013년 10월부터 중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다 현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개 지역을 정해서 자료를 모으고 현장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터뷰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 분석하는 과정. 네. 대략 한 2개월 정도를 소비해서 올해 초에 취재를 마무리하고 최근에 출판하게 됐습니다. 참 책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가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사실 응급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인데 뭐 요즘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쓰이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을 동안에 과속 성장, 아주 빠른 성장 동안에 발생한 많은 질병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일정 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수술이 잘 되면 앞으로 중국이 건강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살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네. 중요한 시점이 향후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아주 장밋빛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거의 30% 가까이 폭락을 그렇죠. 하면서 예, 연일 뭐 언론에 톱기사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세계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까요? 글쎄 뭐 이렇게 위기 떠들면은 사실 또 위기가 잘 안 오는 경향은 있어요. 예, 진짜 위기는 이제 모를 때 오죠.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제일 심한데 연초에 3천이었던 주가가 5천 갔다가 네. 6개월 만에 네. 다시 3천으로 내려오는데 2달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민심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소문들이 워낙 많은 나라긴 하지만 리커창 총리 경질설까지 막 돌 정도로 예,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네네. 패닉 상태인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가가 돈의 힘으로 올랐는데 돈의 힘으로 오르고 나 보니까 이게 실적은 안 받쳐준다는 거죠. 예, 실적이 쫓아와 줘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실적은 좀 별로 안 좋은데 돈의 힘으로 오르고 나니까 아유 너무 많이 올랐나 보다 그리고 제자리로 다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한동안 조금 뭐 헤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극복을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한 6%대만 해도 사실 성장률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2%대 이러니까 네. 예, 6%대의 중속 성장 아까 보속 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고속에서 이제 중속 정도로 가서 안착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착하기 전에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수준에서 다 조정이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책에서도 쓰셨지만 신창타이, 뉴노멀, 신상태, 새로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가 찾아올 거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땅이 커서 그런지 권역별로 경제 상황이나 시장화의 속도가 다 다르다. 왜 그런 거죠?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가 이끄는 경제를 만들겠다. 그것은 지금까지 소비보다는 투자가 중국 경제를 견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2008년에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은 틀림없이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한 네. 3, 4년 지나면. 네. 이런 것처럼 중국은 투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 그 견인된 그런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주도 정부의 투자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까 네.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한 50%밖에 안 돼, 40%대밖에 안 되고 투자가 50% 넘는 네. 예, 3, 40%. 우리나라 같으면 6, 70% 되거든요. 소비가. 네. 미국 같으면 70%가 넘고. 근데 중국은 투자가 반이 넘습니다. 근데 중국 얘기하면은 이 시진핑 예. 주석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는 게 지금의 정부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시진핑 정책을 이해하는 전공 필수는 1대1로입니다. 시안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1대, 그 다음에 1로, 절강성에서 서남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1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시진핑 정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국의 지방 정부 그 공무원들을 만나면 요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프로젝트에 우리 지역에 이거를 관여를 시켜야만 엄청난 예산을 따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방을 취재하다 보면 네. 모두 1대1로와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연구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징진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광역화해서 통합해서 비효율적인 건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그게 징진지가 마무리되게 되면 1억 5천만 명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한반도만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우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또 1대1로가 중국의 북부와 남부를 포괄하는데 중간지대가 비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장강 경제벨트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우한에서 충칭까지 11개 성시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중국이 대부분 다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네. 이전의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경제 정책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확 얻어내면서 이렇게 막 1인자로 막 확 부상을 해버려가지고 네. 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후진타오 같은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집단지도체제 정치구 상무위원들 그분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이루어내가지고 결정을 하고 누군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잠시 보류도 하고 네. 예, 이 시진핑 주석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본인의 그 의사를 확 밀어붙이는 좀 그런 그 부분이고 경제 같은 경우는 총리가 하고 정치 외교는 이제 그 주석이 하고 그랬는데 경제도 일부를 본인께서 네. 직접 지금 네.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마오 진핑 뭐 이래가지고 마오 샤오핑 그래서 덩샤오핑과 모택동과 등소평을 합친 네. 뭐 그런 아주 네. 강한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우리 더 잘 아시지만은 엠퍼러 쉬 그래가지고서 시진핑 황제 이런 그 타임지나 뭐 또 네. 에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서도 막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주 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강한 지도력의 뒤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 네. 2012년에 18차 당대회를 끝나고 나서 언론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이 1시간 이상을 기다렸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과 7명의 중앙상무위원이 걸어 나와서 첫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꿈과 관련해서 쭉 내용을 읽고 나서 원고를 내려놓고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더 많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세상은 중국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기존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원고를 대부분 읽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혹은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제가 보기엔 친화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책에 보니까 또 기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오쩌둥이 영토를 통일했다면 시진핑은 시장을 통합했다. 교수님도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뭐 그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투자은행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원래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는데 네네. 중국이 밀어붙이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가입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 출범하는데 아마 전후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금융기구는 아마 최초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또 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네. 자금을 1대1로에다가 많이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대1로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직접 돈을 넣겠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돈이 온다 그러면 거부감이 적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중국이 자기 돈을 주로 많이 넣고 다른 나라 돈도 같이 섞어서 그 돈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서쪽을 개발하면 서부 중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또 생긴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그 포장도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를 동시에 두고 있어서 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신의 한 수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영화에. 그래서 신을 갖다 시진핑의 시자로 바꿔서 네. 시의 한 수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래서 AIIB라는 그 국제금융기구와 네. 아까 말씀하신 1대1로 완벨트 완로드 그 두 개가 거의 시의 한 수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 절묘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기자님 어떠세요? 취재하시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셨나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 중경, 총칭을 꼽고 싶은데요. 네. 홍콩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중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상반기 GDP 성장률 1위가 중경입니다. 그만큼 중경이 소위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그다음에 장강 경제벨트가 교집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중경과 그다음에 청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한번 주시해서 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네. 1대1로에서 소외된 아. 동북삼성은 최하위였습니다. 그만큼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면 최근 중국은 온라인 쇼핑몰 예, 쪽에도 아주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알리바바라는 쇼핑몰이 뭐 이미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미 한국을 이 부분에서는 좀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 덜 발달돼 있다는 게 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금융 쪽하고 이 산업 쪽, 실물 쪽을 딱 구분을 해놓고 이쪽은 침범하지 마라 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보다는 그 벽을 덜 쳐놔가지고 마윈 회장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은행도 따내고 아. 자산 운용도 따내가지고요. 네. 그 막 양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결제하려다가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돈을 막 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상거래 하려고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을 굴려줘요 또 고금리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하고 실물이 막 그냥 같이 막 패키지로 돌아가니까 고객들 얼마나 편합니까? 예, 돈 모자라면 은행에서 돈도 꿔주지. 그 다음에 또 남은 돈 넣어놓으면은 결제 안 하고 있으면 그거를 고금리로 운용까지 해주지.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 하나를 놓고 옆에 금융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산분리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볼 때나 저래도 되나 그러는데 네. 거기는 오히려 그거를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막 같이 돌아가니까 벽을 덜 쳐놓은 바람에 덜 발달된 바람에 굉장히 포괄적인 그 산업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플랫폼이 있다. 이거는 대단한 강점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올해도 또 그날이 오는구나. 왜? 올해도 광쿤제는 다가오고 난 또 혼자고. 에이, 왜 그래? 그날은 핫데이라고, 핫데이. 너한테만 핫데이지 나는 아니라고. 가질 수 없는 것에 시간 낭비, 영혼 낭비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나는 우리 아가 기적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중국에서 11월 11일은 독신자의 날, 즉 솔로데이를 뜻하는 광쿤제다. 1990년대 난징의 대학가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짝 없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재미삼아 시작된 광쿤제. 현재는 중국 최고 쇼핑의 날로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폭탄 세일을 실시한다. 자, 바짝 긴장들 하자고. 광쿤제 때 주문 폭주하는 거 알지? 대비 단단히 하자고. 드디어 다가온 광쿤제. 우쭈쭈쭈. 아이고 착하지.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보, 아직 멀었어? 잠깐만. 아싸, 해냈어. 정말? 와, 우리 여보 최고야, 최고. 알뜰지부 만세. 와. 우리 아가 이제 마음껏 싸고 마음껏 갈자. 그녀는 11월 11일 밤 12시 1분에 자기 딸이 사용할 기저귀 전량을 사버렸다. 광쿤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초특가 세일에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송까지 총알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월급의 3배 가까운 돈을 써놓고도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나라다 네. 보니까 네. 차이나 골든타임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에 특별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그 비록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의 그 부상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걸 얻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에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하고 홍콩까지 합치면 33%입니다. 아, 우리나라 전체 3분의 1이 중화권으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시장이 여기 형성됐다는 건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 물건의 70%가 전부 중간재들입니다. 소비재는 작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출을 좀 줄이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내수용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중국이 수출할 때 남의 나라에 파는 물건을 만드는
재료라든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파는 거로부터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아웃바운드로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네. 예, 투자나 수출이 아니라 소비 중심 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그 전략들이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그 행정부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때다. 네. 그게 아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골든타임의 의미가 아닌가.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중요한 시기다. 시기다. 이런 네. 말씀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수출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중화권이요. 굉장히 예.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흔히 또 합니다. 우리가 중국인에게 껌을 한 통씩만 팔아도 13억 개다. 이런 얘기 흔히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중국에서 한국 제품 특별히 인기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네.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런 종류는 뭐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보면서 더 취재를 하며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이 중국에 아예 없는 물건이나 네. 혹은 있지만 차원을 달리하는 물건 이런 물건이 잘 팔립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밀폐용 그 용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모 업체에서 내는 이런 경우는 중국에 없었는데 이게 뭐 음식 익물의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써보니까 네. 아주 유익하니까 굉장히 뭐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도에 갔는데 아주 유명한 유럽의 그 가전업체인데 우리 한국 중소기업의 녹즙기에 유사품을 팔더라고요. 아. 정말 놀라웠는데 네. 몇 번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고객들이 와서 음. 우리 업체와 유사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분쇄를 통해서 녹즙을 만들었다면 네, 네, 네. 이 업체는 맷돌 원리를 착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착즙하는 네, 거죠. 네. 이것이 이제 건강에 좋다는 게 알려져서 모든 고객이 와서 찾으니까 네. 그와 유사한 유사품, 소위 짝퉁이라도 만들어 놔야만 네. 이게 되는 그런 아. 상황을 봤는데요. 네. 중국에 없는 물건들 아. 이것이 알려지면 정말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차원을 달리한 물건이라면 우리 전기밥솥 같은 경우 정말 써보면 네. 차원이 다른 그런 편리함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는 물건이나 아. 있지만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물건을 만들면 네. 중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한류도 참 그 별그대 같은 경우는 그 천송이 코트라고 그랬나요? 거기 그 여주인공 전지현 씨가 아, 그 네네. 극중 배우가 입은 그 옷을 막 주문을 하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그걸 주문을 못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위원회 네. 회의 때 언급을 하시면서 네, 아니 네. 천송이 코트를 못 사다니 말이 아.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문화적 우위 그리고 진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뭐 관광 들어올 때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규제를 통해서 네. 그런 건 진짜 규제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우위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한류 열풍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중국에서 지금도 한류 열풍이 대단한가요? 예, 제가 별그대가 아주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대부분 지역을 다녔거든요. 네. 정말 그걸 실감을 했고요. 아. 특히 상하이 뭐 한인 그 상가 지역 홍천로 이런 데 가면 그때도 200m 정도 이렇게 한국의 주스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나 네. 떡볶이 뭐 이런 정말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한류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상하이 당서기가 시찰을 하다가 오피스텔을 보고 왜 저 자리에다 오피스텔을 짓느냐. 한국형 백화점을 똑같이 져라. 아.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중단하고 개조하는 걸 봤어요. 그렇군요. 그것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네.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네,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대련에 갔는데 거기는 꼭 아카시아 축제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정부에서. 그때 아카시아 축제를 일본을 일본의 날을 정해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거를 한국의 날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날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밀어냈는데요. 네. 어쨌든 중국이 이 동아시아 정책에서
소위 경제와 역사와 문화와 한국과의 어떤 연대감 이 부분들을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도 네. 또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국 하면은 임금이 싸고 땅값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예. 지역 등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의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저자께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다 쓰셨어요. 예, 쉽게 말해서 공장이냐 시장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베트남 저 가서 물건 만든다. 그럼 어디다 팔 거냐? 어차피 중국에 팔 거 아니냐. 그럼 또 거기서 싸게 만들어도 네. 중국까지 물건 가지고 오는데 또 물류 비용도 들고. 네. 예, 그 시장을 또 공략하려면 시간이 드는데 아예 중국이라고 하는 좋은 시장에 들어가서 네. 비록 좀 비싸고 좀 이제 많이 올라갔더라도 물건 제대로 만들어서 그 네, 바로 네. 옆에다 팔면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개의 공장에서 세 개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나라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면 네. 새로운 전략들을 좀 짤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절강성 항저우에 그 시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한국의 삼겹살집인데요. 제가 한국에서도 못 본 삼겹살집이 오후 3시에 취재를 갔는데 굉장히 오후 3시에도 손님이 아주 많던가요? 손님이 많더라고요. 네. 그 무역관장이 꼭 가서 봐야 된다 해서 네. 그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원조 그러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이 차림표가 다 한글로 돼 있고 들어갈 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네네. 모든 분위기 자체가 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리고 음식 맛도 거의 서울에서 먹는 것과 차이가 없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네. 명동에서 먹어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먹어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차이가 나면 바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면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데 어떻게 한국 식당 그것도 삼겹살을 팔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동반자 파트너를 잘 잡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위민 전략인데요. 상표의 브랜드를 계속 키우면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늘리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봤는데 첫 번째는 원조, 한국의 오리지널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파트너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점해서 다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공생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느꼈고 세계 공장에서 특징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을 공장으로서 만든다. 이제는 시장으로 본다면 메이드 위드 차이나 중국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네. 어떻게 동반자를 잘 정하고 또 이익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 같은 걸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1년 3개월 동안 취재를 하면서 교수님도 항상 그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네.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한중 FTA가 국회에서 인준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상이 계속 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차이나 블랙홀이라고 해서 정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처럼 자금이나 기술이나 인재가 중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또 그런 모델이 또 많지 않아서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칭다오에 가보니까 공구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은 글로벌 넘버1입니다. 한국 네. 회사인데 네. 혹은 시장 점유율도 1, 2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기술개발센터를 주고요. R&D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공장도 있습니다. 중국에 네. 있고 영종도에도 있고 그리고 칭다오에는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내수용 제품을 만들고 따로 하나는 만드는군요. 하나는 EU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 분업 체제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건 빨리 주고 그다음에 지킬 건 지키는 이런 전략들을
기업마다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잘 짚어주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책에 보면 홍콩과 대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이 세 나라의 관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나라인데 네. 다른 나라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네. 사실상 네. 이제 차이완 그래가지고 타이완하고 차이나를 합쳐서 차이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도 좀 가보면은 이제 거의 그 경제는 거의 다 이제 통합이 돼버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대만 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정치적 움직임은 좀 중국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서 잘 나가는 기술자들은 다 중국 가서 취직하고 거기서 또 배워와서 대만서 써먹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력과 시장과 경제가 완전히 이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홍콩은 뭐 이제 이미 일국 양제 그래서 자기 나라 됐는데도 남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겹쳐놓고서 여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 쪽이 굉장히 발달한 이 시장을 모르는 척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쪽에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홍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홍콩이라는 거는 정말 보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가 다 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면에서 홍콩을 잘 이용하고 있다. 살짝 이렇게 남의 나라인 것처럼 하면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좀 모습이라 재밌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네. 대만이 중소기업의 나라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굉장히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홍하이 정밀이라는 그런 중견 한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중국 법인과 합치면 현대자동차의 매출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013년 매출이.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홍하이 정밀의 자회사가 팍스콘이라는 소위 애플의 모든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만들어주거든요. 네네. 거의 100만 명 정도를 네네. 고용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과 중국이 하나로 통합돼 있고 중국을 잘 활용하면 작은 중견기업이지만 또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기업이지만 아주 좋은 제품이나 창조적인 마케팅 능력을 가지면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시진핑 리더십과 차이나 골든타임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을 보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일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각자 어떤 말씀을 하면 좋으실지 먼저 교수님부터 저부터요? 해주실까요? 오늘 저자님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 북한과 우리 관계, 삼각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갈수록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통일과 네. 그리고 경제, 즉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통일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으로 자체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삼국 관계와 우리의 시장과 또 관광객 교류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좀 새로운 시대를 빨리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자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양말 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말 장수가 중국에 양말을 한 켤레 팔면 네. 13억 개를 팔겠구나.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인당 1달러만 써도 13억 달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울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에 팔았을 때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를 생각하지 이것을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네, 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진핑 리더십과 차이나 골든타임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우리야 바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제 그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도 많고 또 행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해서 오는 자료들도 많고 또 여러 이제 보고서들, 토론회 자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정리를 안 해놔놓고 하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자료가 산더미처럼 모여요. 제가 이제 경제, 재정 또 공공부문 쪽을 하니까 경제 일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정 쪽은 이제 예산하고 조세 이런 부분. 제가 정리를 직접 안 하면은 우리 보호자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를 하고 그래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해줄 책이 어떤 책인지. 예, 책을 사실 제가 여러 책을 생각을 하다가 쉽지만 꼭 알아야 될 그런 책을 한번 추천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책인가요? 경제책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 예. 전문가라서. 그런데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하고 뭐 박사학위까지도 했습니다만 경제를 쉽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쉬운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내하고 또 상대편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어떤 책인데? 예, 책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여기도 뭐 비슷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여기 있네요.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빗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걸 제가 그 제정안을 내고 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이 책은 사실은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매일마다 마시고 또 매일마다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또 물이라는 게 이게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물이지만 이 물도 특히 말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자가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직접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쉽게 쓰는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험한 거를 그렇죠. 방으로 해서 적어놓은 일종의 과학 서적? 과학 서적도 아니고 네.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는 분입니다. 외부의 어떤 뭐 변화에 대해서 물이 반응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책입니다. 예, 이 저자가 이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어느 날 이 책에 의하면 어느 날 눈의 결정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라는 게 육각형으로 정육각형으로 결정이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의 결정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의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의 결정을 한번 찍어보자. 같은 물을 샬레를 한 50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한 영하 한 20도 정도에서 얼리게 됩니다. 얼리게 되면은 샬레가 있으니까 물이 이제 표면 장력이 있어 몽긋하게 이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올라오는 그 위에 조그마한 돌기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결정을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책의 주인공은 물이다. 그리고 물을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가? 신을 믿는가? 이 책에 나온 물의 결정 사진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책에는 10년 넘게 공부한 파독론은 물론 지금까지 물을 연구하고 체험한 나름대로의 인간관과 우주관을 담았다. 그럼 결국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극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저런 자극을 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니까 물한테 좋은 말을 하면은 물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아주 화사하고 정육각형의 그런 결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어요? 우리 말.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말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 사랑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물이 그 글자를 보고도 반응을 해서 아주 똑같은 형태의 화사한 그런 결정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 보고 이 멍청한 놈, 뭐 악마 이렇게 나쁜 말뿐만 아니라 나쁜 글을 보여주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찌그러지게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직접 이분이 이 사진 기술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같이 실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은 물에다가 음악을 한번 들려줘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해서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줘 보니까 그 음악에 맞는 그 음악이 감정적으로 슬픈다 또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이런 음악에 따라서 이 결정체가 달라지더라 이거죠. 저는 좀 약간 이게 진짜일까 싶기도 하던데. 실험 과정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험이 이제 재현성이라 해서 다시 한번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0개의 샬레를 통해서 그 중에서 잘 된 거, 또 결정이 안 된 거, 또 결정이 된 것 중에서 정육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한 몇 가지 부류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진을 여기에 실은 겁니다. 감정이라든지 선율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물에도 투영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여기서는 뭐 이분이 쓰는 용어로는 전사라고 이제 전달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음악을 들려주면 왜 결정이 변할까? 또 말을 걸거나 글자를 보여주면 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걸까?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하기 때문이다. 물은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한다. 음악은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을 즐기는 것이고
글자에 그 모양이 바라는 고유한 진동이 있어서 물은 그 진동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물이다. 사람이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에 한 90%가 우리가 물이랍니다. 보통 성인들은 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단순하게 물을 떠나는 여기에도 좋은 말을 한다든지 좋은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화사한 모양으로 반응을 하듯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좋은 음악을 좋은 풍경을 보여주면은 그게 결국은 사람이 더 선해지고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10살 된 소녀가 한 실험을 했다. 같은 종류의 해바라기 씨앗을 똑같이 생긴 화분에 각각 심었는데 한 화분에는 고맙습니다. 또 다른 화분에는 멍청한 놈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소녀는 직접 그 말을 하면서 해바라기를 키웠다. 얼마 후 두 화분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라고 쓴 쪽의 해바라기는 둥그런 잎사귀에 키가 훌쩍 자라 예쁜 꽃이 피었는데 반면 멍청한 놈이라고 쓴 쪽의 해바라기는 잎이 쭈글쭈글하고 키가 작았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차이가 난 해바라기. 만약 이게 해바라기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 언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안 좋은 말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언어폭력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언어라든지 저속한 말이라든지 또 하나 고함이라든지 반말이라든지 이런 걸 안 써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좋은 진동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전달이 되면은 그 진동에 의해서 물도 반응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물리학에 나와 있는 그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의 관성의 법칙, 사회의 가속도의 법칙, 이런 저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과 똑같이 또는 다른 물체와 똑같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고운 말, 바른 말을 쓰자고 했다. 고운 말을 계속 쓰면은 나도 심성이 좋아지고 또 상대편도 들어서 좋아지고 또 그 상대편은 또 고운 말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 사회는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한 그런 사회, 국가, 세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진동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을 갖고 있다.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 슬픔의 주파수. 모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주파수를 내보낸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난다. 물은 마음의 거울이다. 물은 다양한 얼굴로 인간의 의식을 형상화해 보여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존중하고 물을 진짜 존경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333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3일 물을 안 마시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식할 때도 물만은 반드시 먹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만큼 사실은 생명을 지켜주고 또 생명이 탄생된 그런 물질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사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1년 동안에 개인당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간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에서 2000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좀 더 아껴 쓰고 뭐 물을 좀 정화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식이 부족하죠. 솔직히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게 사람들이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 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물에 들어가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전기라든지 물을 절약하는 것은 결국은 물 자체도 절약하지만 에너지도 절약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을 물 쓰듯 쓸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생각을 하고 물을 좀 아껴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특히 인간이 그거를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요새 뭐 비어, 속어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외출하면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꺼지고 자동차를 타면 저절로 시동이 걸린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 해서 만나보시죠.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를 뜻하는 초연결 사회.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는 미디어, 정보통신 분야의 학자 8명이 초연결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해킹과 보안 등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는데요.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미래의 인간상도 소개해 흥미롭습니다.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는 과학기술로 눈부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신체적인 반응을 이용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가려내는 거짓말 탐지기는 범죄 수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죠. 거짓말 탐지 장치의 원리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 바로 러시아 출신의 신경심리학자 알렉산드로 루리아인데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알렉산드르 루리아의 자서전 마음의 형성에서 만나보시죠. 러시아의 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루리아. 그는 대뇌장애와 심리장애의 관계, 언어의 행동조정 기능 등을 연구한 심리학자인데요.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정신박야가가 있습니다. 마음의 형성은 알렉산드르 루리아의 심리학적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낸 책인데요. 심리학자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러시아 카잔에서의 시절을 시작으로 인지 발달 이론을 주장한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와의 만남, 비교문화 연구와 쌍생아 연구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진로의 변경 등에 대해 상세한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마음의 형성을 통해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은 죽었다. 이 짧고 굵은 한마디. 기존의 관습에 정면으로 맞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늘 고민한 그는 지식 탐험가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니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본 건 어떨까요? 곁에 두고 읽는 니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니체의 저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한 구절을 골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니체를 항상 곁에 두고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자신의 경험담을 결합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저자가 수많은 철학자 중에 니체에 주목한 이유는 격언, 잠언 등을 일컫는 아포리즘의 철학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니체의 잠언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흔들고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곁에 두고 있는 니체는 바쁜 일상 속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데요. 요즘 같은 경제 불황 속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시장경제 지침서, 당신이 소비자라면을 소개합니다. 이종인의 당신이 소비자라면에는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해 알아야 할 지침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건강한 경제, 안락한 주거, 안전한 국가, 소비자들을 위한 행복한 정책 등 6가지의 주제 아래 40여 편의 소비자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주제별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 용어,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요. 특히 한 주제가 끝난 뒤에는 공감 문답을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피부에 와닿는 경제 이야기를 담아낸 이종인의 당신이 소비자라면 이 책을 통해 시장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야무지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3번 도전하라. 한 번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또 한 번은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마지막은 자신이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미국의 작곡가 버질 톰슨이 한 말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은 어떤 일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